내일 뭐 해? 할 일 없지? 내일 정환이네 식당 가서 일 좀 해라. 또? 왜 자꾸 나를 불러? 그냥 사람 하나 더 뽑으라고 해요. 나도 할 일 있는 사람인데 주말마다 와서 식당 일 도우라고 하네. 걔네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힘들다는데 사람 새로 뽑을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나는? 나는 공짜 인력이라서 맨날 불러다 일 시키는 거야? 일 끝나면 삼겹살이라도 좀 챙겨달라고 할 테니까 저녁에 와서 그거 구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아, 싫어. 주말마다 맨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난달에는 당신 여동생 집들이 가서 일해주고 가끔은 내가 이 집안의 하인으로 들어왔나 싶다니까. 그럼 너가 내 동생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냐? 자꾸 싫다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좀 웃으면서 해. 시부모 없는 집안이라서 시집살이 없을 거라 하더니만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시동생들이 둘이나 있네. 그래, 부모 없이 커서 내가 동생한테 아버지 노릇하면서 살았잖아. 나랑 결혼했으면 당신이 어머니 노릇하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해야 하는 거 그냥 좀 웃으면서 해. 아니, 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당신 동생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너만 특별하게 사는 줄 아냐? 나는 동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 대학 문턱도 못 밟아봤어. 너는 부모 다 있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하던 거 반만 하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당신이야 당신 동생이니까 그렇지. 나는 내 동생도 아니잖아. 처음에는 가족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당신 동생들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젠 다들 내가 공짜로 일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식구들 일 도와주는데 돈이라도 달라는 거야? 그렇게 돈 좋아하면 내가 일당 줄게.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주말 내내 일하고 와. 지금 돈이 문제야? 왜 자꾸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일당 줘봤자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동생들한테 돈 달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는 거야? 그럼 장남이 되어가지고 동생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 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너는 진짜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당신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지금까지 희생한 세월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좀 해라. 동생네 일손이 부족하다잖냐? 이럴 때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면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언제, 어느 세월에? 여태껏 한 번도 당신 동생들이 우리 집에 사과 한 쪽 사오는 꼴을 못 봤어.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갈 궁리만 하고 있지. 애들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 나중에 애들도 형편 좋아지면 알아서 우리 집에 챙겨줄 거야. 우린 자식도 없으니까 내 동생들이나 조카들이 우리 노후 책임져 주겠지. 당신 동생들이 퍽이나 그러겠다. 몰라, 나는 주말에 안 갈 거니까 당신 동생 가게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부모 없이 중학교 때부터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소년 가장으로 살았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을 먼저 하고 2명의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집안의 가장이었죠. 일만 하고 사느라 30대 후반의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오히려 시동생들은 대학 졸업에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저희 남편이 다 대주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요즘 남자들답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호감이 생겼었죠.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되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밥도 몇 번 먹었고 어쩌다 보니 회식도 함께 하게 되면서 친하게 되어 2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남편이 자기 동생들 결혼할 때 신혼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혼수비용에 신혼여행 경비 정도는 대줬다고 들었는데 정작 저희 결혼할 때는 먼저 시집 장가간 동생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며 축의금도 없이 자식들 다 데려와서 밥만 잔뜩 먹고 가버렸습니다. 조금 황당했지만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동생들을 도왔지만 뭐가 잘 안 풀렸는지 삼형제 중에 저희 집 형편이 가장 나은 편입니다. 막내 여동생도 아이 둘 키우며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고 둘째 동생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적자에 시달리면서 직원 월급 줄 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형편 안 좋은 건 알겠지만 동생들 힘든 일 생길 때마다 남편은 동생들 일이라면 뭐든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 하는 겁니다. 처음엔 하도 돈을 빌려줘서 속 터질 뻔했는데 이제는 아예 저보고 동생들 집에 가서 공짜로 일해주고 몸으로 때우라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어디야? 너 정환이네 식당 가려고 나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나 안 간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진짜 안 가면 어떡해? 걔네 오늘 점심도 바쁘고 저녁에 단체 예약까지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가. 가게 바쁘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 진짜 왜 그러냐? 안 간다고. 그렇게 당신 동생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가. 직접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접시도 날라주면 될 거 아냐? 이제 더 이상 동생들 뒤치다꺼리 나한테 시키지 마. 너 왜 이렇게 심성이 꼬였니? 외동인 거 티내? 식구들끼리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자기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야. 당신 동생들 능력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걸 왜 그걸 우리가 다 책임져줘야 해? 당신도 이제 정신 차려? 동생들은 절대 우리 인생 책임 안 져준다니까? 정신은 너가 차려야지.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 지금 당장 정환이네 식당으로 안 갈 거면 오늘 집에 들어오지도 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내가 너희 집안 식구들 허드렛 일 안 하면 집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넌 우리 가족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럼 집에 올 필요도 없지. 알겠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 근데 그 집을 당신이 혼자 샀어? 내 돈도 절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집을 나가야 돼? 그럼 지금 너가 잘했다는 거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집이 당신 집이냐고? 아, 됐어. 더러워서 오늘부터 안 들어갈 테니까. 집을 팔던 대출을 받던 내 돈 2억 다시 내놔. 그 돈만 받으면 그 집에 오라고 해도 안 가. 너 진짜 1억이야? 나랑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앞으로도 평생 동생들이나 챙기면서 살아. 나한테 애 낳지 말자 한 것도 그 돈으로 동생 챙기려는 속셈인가 보네. 진짜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해. 내가 오늘은 식당 못 나간다고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아, 됐어. 나 그냥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빨리 돈이나 만들어. 돈 받고 그냥 다 끝낼 테니까 잔말 말고 입금이나 해. 너 진짜 1억이야?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자기랑 결혼하면 아이 없이 둘이서 재미있게 살자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잃고 동생들 돌보느라 애 키우는 일이라면 학을 뗐다고 하길래. 사실 저도 아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근데 이제 보니 애 낳지 말자고 한 이유가 우리가 버는 돈이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동생들한테 다 퍼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집 구할 때 제 돈이랑 친정부모님 돈까지 해서 2억을 가져갔거든요. 남편도 2억 가져오고 1억은 대출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때 집값이나 지금 집값이 거의 변동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돈 받고 제가 나가려고요. 이 집에 더 오래 붙어 있어봤자 남편 동생들 챙기고 내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남편이 친정부모님 댁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돌아오라 했다가 부모님께 쫓겨났어요. 대출을 받건 집을 팔건 빨리 제 돈 2억이나 돌려받고 결혼 생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씨 와이프 되시는 분이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이영재 씨 아이를 갖게 된 사람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쪽이랑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 하네요. 어차피 아이도 없으신데 빠르게 도장 찍어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갈 때는 가더라도 받을 건 다 받고 가야겠네요. 위자료나 톡톡히 준비해놔.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저는 작년에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 긴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회사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결국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생겨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심도 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쫓겨나야 하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끝까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는 남편은 상간녀가 저한테 연락해오던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마도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은 애초에 자기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분들인데다 아이 문제 때문에 한참 마찰을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간녀가 아이까지 생긴 이상 저는 완전 찬밥 신세였죠. 처음에는 창피해서 친정의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 어렵사리 친정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당장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셔서 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놓고 저를 기만하고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상간녀와 애까지 생긴 이 마당에 제가 곱게 도장 찍고 나가줄 이유는 전혀 없었고 남편과 겨우 2년 살았지만 재산분할과 양쪽 바람 피운 두 놈들에게 위자료까지 톡톡히 청구했어요. 야, 너 끝까지 이럴 거야? 옛날 같았으면 애 안 낳는다고 했을 때 진작 소방 맞고 집에서 쫓겨났어. 마지막까지 추잡하게 굴지 말고 빨리 도장 찍고 사라져. 제가 왜요, 어머니? 제가 언제 애 안 낳겠다고 한 적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여유가 없으니까 딱 2년만 더 있다가 갖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 네 마음대로 되는 일이니? 2년 후면 너도 나이가 34인데 그때 가서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네가 어떻게 장담해? 됐으니까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달라는 그 돈 받을 수 있나 어디 두고 보자. 하지만 심호의 바램과는 달리 법은 당연히 제 편이었고 저와 저희 쪽 변호사가 요구했던 금액대로 다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남편의 상간녀는 27살에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했던 위자료 3천만 원을 준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듣기로는 정부 시댁에서 내줬다고 하던데 그만큼 손주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었나 봅니다. 이혼한 마당이지만 전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180이 훌쩍 넘는 훤칠한 키에 30대 중반이라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동안의 얼굴이에요. 성격도 조용하고 술, 담배도 즐기지 않아서 남편으론 딱이다 생각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성격이 완전 마마보이인데다가 시어머니의 괴팍한 성격은 정말이지 숨도 못 쉬게 저를 괴롭히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완전 생각 자체가 옛날 분이라서 며느리는 이 집안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시어머니 말씀은 하늘이고 저는 남편과 시댁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로 온 식구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던 남편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2년이나 버티고 살았습니다. 참고로 그 와중에 6개월 정도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허리랑 다리를 수술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병수발까지 다 들었어요. 물론 저는 전업주부도 아니었고 회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제 시간 쪼개서 시어머니 병원을 오가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막판에는 왜 빨리 손자 낳아주지 않냐고 어찌나 난리를 피우던지 지금 애 낳기엔 집안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딱 2년만 미루겠다고 하던 사이에 남편이 밖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받을 거 다 받고 남편과 끝내 남남으로 갈라서게 되는 날 그 얄미운 상간녀에게 또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뺏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집 며느리로 한번 잘 살아봐요. 저는 받을 돈 다 받고 나가니까 새 출발하면 그만이죠. 그래요. 큰 돈 벌어서 좋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쪽팔려서 돈 달라 소리도 못했을 것 같은데. 쪽팔릴 게 있나요? 돈은 받고 나가야지. 아무튼 그 집에서 며느리로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을 거예요. 뭔가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선배로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해요. 쫓겨나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 못된 것이 끝까지 제 속을 긁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힘들었지만 이젠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수하는 길이란 생각으로 더 잘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죠. 물론 마음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아서 얼마 전까지도 전 남편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시모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과 아이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 상간녀를 떠올리면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잊혀지고
제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아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뜻밖의 연락을 받고 그 뒤로부터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난 뒤로는 친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날도 일찍 퇴근해서 부모님과 저녁 먹고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저녁 10시쯤 되어서 씻고 제 방 침대에 누워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만에 반가운 이름이 제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언니,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카톡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2년 동안 버티고 살았어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어떡하면 좋아?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 애 낳고 난 뒤로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하나 잔소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 해주라 하고 시댁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일 시키는데 나 진짜 이러다 미치겠어요. 내가 그때 경고했잖아요. 그 집안 며느리 생활 쉽지 않을 거라고.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죠. 남편은 자기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 하고 저는 이 집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요.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진짜 어쩌면 좋아요. 그쪽이 선택한 길이니까 한번 잘해봐요. 혹시 알아요? 살다 보면 적응해서 즐기면서 살게 될지. 언니가 그냥 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면 안 돼요. 나 진짜 미치겠어. 어쩌면 좋아. 전 남편도 아니라 상간녀에게 다시 연락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락 끊고 난 뒤에 침대에 가만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웃기고 통쾌한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옥 불구덩이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기고만장해서 저를 놀리던 그 모습과 1년 후에 지금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더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더 더럽고 험한 꼴까지 다 보고 이혼했어요. 2년 동안 시집살이 당할 만큼 당하고 시모수발 남편 수발 다 들면서도 제 몫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며 돈까지 벌어와야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상간녀는 결혼하고 난 뒤로는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매운맛을 제대로 보기도 전이라 생각합니다. 저야 애라도 없었으니 빨리 탈출이라도 할 수 있었지. 걔는 갓난아이를 두고서 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는 상간녀에 대한 원망보다는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더 들면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쪽 시어머니 성격에 절대 가만 안 놔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들 볶을 텐데 애를 봐서라도 마냥 참고 살아야지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절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내 편을 들어줄 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엄마 말이 맞다면서 더 염장을 지르는 타입이죠. 오죽했으면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카톡까지 보냈을까 싶은 마음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때 상간녀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남편이 바람피는 줄도 모르고 그 집에서 욕먹어가며 며느리 노릇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평생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는 두 발 쭉 뻗고 사이다를 마신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고 선물처럼 얻게 된 두 번째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요즘 가게 많이 바쁘지? 일손 부족하진 않아? 무슨 소리야? 요즘 매출 떨어지고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이 근처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만 몇 개인 줄 알아? 이미 아르바이트는 다 내보냈고 이번 달 지나면 직원도 한 명 내보내야 할 판이야. 그 정도야? 당신 가게는 그래도 단골 손님 많잖아. 프랜차이즈 카페한테 손님 뺏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옛말이지. 요즘 옆에서 1,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격으로 밀어붙이는데 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어? 그냥 목숨만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려 버티는 수밖에.
이러다가 가게 그만두고 당신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이나 할까봐. 안 돼. 내 월급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우리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 굴러가는 시스템이야. 아직 내 차 할부도 안 끝났고 집 대출도 갚아야지. 알지 알아. 아니까 내가 매출이 떨어져도 이 짓을 포기 못하는 거지. 다음 달부터 직원 하나 줄이고 내가 일을 더 하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남겨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참아봐. 원래 체인점 새로 생기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쫙 몰렸다가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원래 다니던 곳으로 돌아오잖아. 그래, 지금은 버텨야지. 근데 갑자기 내 가게 상황은 왜 그렇게 물어봐? 원래 당신이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가? 나야 원래 당신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지. 근데 내가 카페 운영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잖아.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그러는데 정윤이가 카페 일 좀 배워보고 싶다 하더라고. 빵 만드는 것에도 관심 있다고 하니까 다음 달부터 당신 가게에서 일 좀 시켜봐. 뭐, 방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가게 매출 떨어져서 힘들다니까? 있는 직원도 내보내야 할 판인데 아가씨를 어떻게 내가 데려다 일을 시켜? 걔는 초보니까 월급 많이 줄 필요도 없잖아. 그냥 최저임금 주고 힘든 일부터 시켜봐. 카페나 식당 일 같은 걸 안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 시키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냥 도망갈걸? 그랬다가 어머님이 나서서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일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진짜 지금 사람 하나 더 쓸 여력도 없어. 당신이 내 가게 요즘 힘들어서 사람 못 뽑는다고 이야기 좀 잘해봐. 아니, 나도 당연히 힘들 것 같다고 대답했지. 근데 내 동생이 당신한테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 뭐 거기 커피랑 빵이 맛있다나 어쩐다나. 아니, 근처에 스타벅스도 있고 더 큰 카페들 많은데 왜 나한테 온다는 거야? 몰라. 아무튼 다음 달부터 일하고 싶대. 면접 보고 싶으면 미리 불러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미리미리 이야기해줘. 아, 진짜 싫은데. 저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6년째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한때는 한 달 매출 5천 이상 찍을 정도로 새벽부터 오후 내내 빵만 만들고 커피 내리다가 집에 갈 정도였습니다. 이 주변에 큰 경쟁자가 없기도 했고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취미로 배웠던 빵들이 사람들에게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작년 초부터 근처에 커다란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뒤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던 아르바이트생들과 직원들을 줄여가며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몇 달 전부터 줄어든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신우까지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정윤이는 일 잘하고 있어?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바로 골아떨어진다더라.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엄마가 당신이 정윤이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 걱정하더라고. 좀 쉬엄쉬엄해. 뭐? 내가 이러니까 아가씨 일 시키기 싫은 거야. 힘든 거 하나도 시킨 적 없고 직원들이 다들 뒤에서 뭐라고 해도 차라리 내가 더 하고 말지. 아가씨한테 시킨 적 없다니까? 그럼 걔가 왜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는 거지? 나야 모르지. 맨날 집에서 빈둥대고 놀기만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힘든 거겠지. 아, 몰라. 힘들면 그냥 그만두라고 해. 어머님도 차라리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하지. 뒤에서 당신한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럼 그냥 주문받고 계산하는 거라도 시켜. 그건 그렇게 안 힘들잖아. 주문 받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리고 빵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며? 그렇긴 한데 막상 해보니까 힘든가 봐. 그냥 편한 거 시켜.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힘들다니까? 아, 몰라. 그럼 당신이 그거 시키라 했다고 내일부터 아가씨 계산대 앞에 박아놓을 거야. 그래, 무거운 거 들고 걸어 다니니까 힘든가 봐. 당분간 적응할 때까지는 그런 일이나 시켜. 몰라. 나도 슬슬 참는데 한계가 있어. 여기서 더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당신이 조금만 참아봐. 뭘 시켜도 힘들다고 징징대기 때문에 신우랑 일한 뒤로 스트레스가 더 커졌어요.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람 쓰면서 2배로 더 힘들어야 하는 건지.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좋게 돌려가며 이야기했지만 눈치 없는 신우는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하면서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원래 일하던 우리 직원들도 신우 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빨리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며칠 전에 진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로 무슨 경찰까지 불러?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둑은 잡아야지. 나 절대 합의 안 해. 진짜 콩밥 먹게 할 거야. 너 미쳤어? 피해 금액이 얼만데? 얼마 갖고 이러는 거야? 계산대 맡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꼬박꼬박 잘도 해드셨더라고. 지금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애가 용돈이 필요하니까 몇만 원 정도 가져갔나 봐. 그거 내가 갚아준다니까. 빨리 경찰한테 당신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신고 취소한다고 해. 지금 계산 끝났네? 하루에 작게는 15만 원, 많게는 30만 원 가져간 날도 있어. 총 180만 원이네. 이거 당신이 갚아줄 거야? 뭐, 180만 원?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며칠 동안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가? 그러게나 말이야. 현금 결제 들어오는 거 전부 취소 처리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더라고.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기계에서 취소 처리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걔가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 그냥 한 번 봐주고 넘어가. 아니, 나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이번 기회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지.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러면 앞으로 우리 식구들 얼굴 똑바로 못 봐. 괜찮아. 어차피 앞으로 안 볼 생각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한테 질렸다고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내자. 끝내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끝내자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은 내 발목 잡는 일만 하는 것 같아. 결혼은 서로에게 뭐 하나라도 도움되는 게 있어야 하잖아.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손해만 봤던 것 같아. 너 진심이야? 이 와중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래,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도둑은 합의 없이 법대로 처벌할 거야. 이번 기회에 전과 하나 달면 앞으로 취업도 못할 테니까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고 살겠지.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당신 차키랑 내 집 카드키까지 다 놓고 나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농담하는 거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좋다고 평생 날 위해 살겠다며 사탕발림하던 인간이 결혼하고 겨우 2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 타고 다니는 차도 제가 리스로 뽑아준 거고, 집은 원래 처음부터 제가 살던 집이라서 그냥 남편만 빈손으로 쫓아내면 끝이었습니다. 개념 없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보고 경찰에 왜 신고했냐면서 미쳤다고 화를 내더니 이제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합의해주고 고소 취하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서 억만금을 줘도 합의해줄 생각 없고 끝까지 처벌받게 할 겁니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이 정도 선물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 거 맞지? 나 아까 퇴근해서 방금 집에 도착했지. 아까부터 그건 왜 자꾸 물어봐? 아니, 당신이 집에는 잘 들어갔나 걱정되니까 그렇지?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야근 끝나고 가면서 사갈게. 아니야. 당신 늦게 오는데 먹긴 뭘 먹어? 당신이나 저녁 잘 챙겨 먹고 야근해. 그래요. 내가 맨날 바빠서 진짜 미안하다. 결혼하면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이제 와서 뭐하러 해? 빨리 들어오기나 하세요. 알겠어. 막차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갈게. 저는 결혼 3년 차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남편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2년 가까이 연애 한번 하자고 따라다니는 당시의 남편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사실 남편의 외모가 키도 좀 작은 편에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남자라면 평생 바람 피울 걱정은 없이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면서 친구도 잃고 남자도 잃고 당시에 너무 힘들고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제게 잘해주었어요.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년째 별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좀 작아도 상관없었고 외모가 별로여도 괜찮았어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년 대리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도 어차피 맞벌이를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바라는 점도 없고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결혼 3년 차에 아이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지만 조금 천천히 우리가 지금보다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갖기로 하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살았었죠. 결혼 전에도 대리였고 결혼 후에도 계속 대리해서 진급이 되지 않던 남편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회사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부서에 같이 일하던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할 일이 많아졌고 이때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겠다면서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뒀다는 과장이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요. 아니 무슨 회사가 일주일에 3번을 야근을 시키냐? 그 회사는 당신 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대? 하필 일이 가장 바쁠 때 과장이 그만둬서 그래. 그래도 요 시기만 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 휴가 때는 당신 좋아하는 제주도에 놀러 가자. 제주도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일찍 좀 집에 들어와. 요즘 우리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거 알아? 그럼 알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해놔야 토요일에 출근하는 일이 없어. 맨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저번 주에도 토요일에 출근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엔 편하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당신도 알다시피 체계가 좀 없잖아. 알겠어.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저녁밥은 회사 카드로 맛있는 거 챙겨 먹도록 해.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무슨 놈의 회사가 사람 1명 빠졌다고 매일 야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 출근까지 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충원해줘야 할 텐데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뭔가 일 처리하는 것도 답답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혼자 저녁 먹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심심치 않게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일요일에는 피곤하다고 하루 반나절 내내 잠만 자고 우리가 얼굴 보며 대화하는 것도 드물어지고 외식을 하거나 데이트를 한 적이 언젠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소소한 부부의 일상이 깨지는 것이 싫더라고요. 이번에 진급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 일을 좀 줄이고 나랑 시간을 더 보내달라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이번에 진급을 해야 월급도 오르고 우리 부부가 아이 낳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남편이 출근 안 한 토요일이었고 남편은 전날 늦게 퇴근하고 점심때까지 일어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밥을 먹이려고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서 먹여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자고 있는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더니 갑자기 일어나 씻지도 못한 채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며 저녁 먹기 전까지는 들어오겠다 하고 황급히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니 누가 보면 회사를 혼자 다 먹여 살리는 줄 알겠습니다. 그 회사 사장도 그렇게까진 열심히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떠난 남편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 혼자라도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점심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해요. 마누라한테는 회사 간다고 이야기 다 해놨어. 어디로 가면 돼? 저번처럼 그냥 처음부터 방 잡고 만날까? 저는 카톡을 보자마자 이걸 뭐라고 답장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기도 했었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는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외모가 여자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평균 이하의 키에 잘생겼다고는 하기 힘든 얼굴, 거기에 결혼하고 나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뱃살까지 두둑하게 잡히거든요. 돈도 별로 없는 이런 30대 중반의 유부남을 어떤 여자가 탐내겠나 하고
방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못해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여보. 방금 카톡은 내가 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낸 거야. 친구랑 장난치느라고 그런 거야? 됐고,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핸드폰 버리거나 삭제할 생각하지 말고 1분 안에 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여보, 일단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천천히 들어봐. 나랑 게임 같이 하는 동식이 있지? 걔한테 하는 이야기였어. 동식 씨한테 전화해볼까? 당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망신 주기 전에 헛소리 말고 들어와. 알겠어, 여보.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지 남편은 바람 피운 흔적을 제대로 지우지 못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여자와 나눈 카톡 대화방은 이미 지워버렸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진도 몇 장 찾을 수 있었고 문자와 카드 사용 내역 등 찾아보니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남편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최종 결정타로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찾자마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 결혼을 계속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자한테 인기라고는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 부하 직원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5살 아들까지 있는 유부녀였고 이번에 저한테 들키게 되면서 그쪽 집안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장을 받게 생겼는데 집안에 숨길 수가 없었겠죠. 남편은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며불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외모가 좀 떨어지더라도 착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라면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연애할 때나 우리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다른 건 다 용서해줄 수 있지만 나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건 계획적인 바람이었건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진 순간 결혼 생활도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남편과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그 이후로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만 그 상간녀만큼은 자긴 바람 피운 적 없다며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쪽 가정도 깨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네요. 애까지 딸린 이혼녀가 된다면 제 전남편과 합쳐서 가정을 이루면 딱일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의 만남이라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겠네요. 못생기고 여자에게 인기 없을 것 같은 남자라고 해서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얼굴이라도 좀 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습니다. 그럼 억울하지는 않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